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놨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천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발사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죠. 이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영토를 향해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인데 이렇게 빨리 공격할지 예상하셨습니까? 그럼요. 예상은 했죠. 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자마자 바로 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이 미사일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신에 사용하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로는 공격하면 안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한 그 지역에는 사용을 해도 좋지만 러시아 본토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조건을 좀 풀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아무리 했어도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그 조건을 풀어준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지점을 타격해야 될지 그 표적은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이거를 허용을 안 해줬기 때문에 타격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허용을 해주니까 바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허용한 거는 북한의 파병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있는 지역에 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 쐈습니다. 네, 그거는 브란스크 주라고 하는 건데 브란스크 주는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의 북쪽에 있고, 예. 그다음에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 주입니다. 이게 쿠르스크의 어떻게 보면은 더 북쪽으로 있는 데인데 그 브란스크 주에서 여러 가지 군수 기지와 공장 보급소 거기에서 이 무기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이나 또는 러시아군한테 보급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미국의 이제 러시아의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소총부터 시작해가지고 ICBM급까지 엄청나게 사거리별로 다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같으면은 굳이 300km나 나가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타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멩이로 모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쿠르스크에 있는 이 북한군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훨씬 사거리가 짧은 그거 가지고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제공해준 하이마스 사거리 한 80km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거리 120km, 150km 나가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많이 지원해 준 게 있어요. 네. 이런 것 가지고 때리면 되는데 굳이 300km 나가는 것을 가지고 때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란스크 주에 있는 이 러시아의 군 기지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야 이제 이게 잠재력을,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거나 또는 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때린 거죠. 그 에이테크임스를 허용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이게 일회성에 이제 그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여러 발 더 발사를 할 것 같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발은 발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과거에 걸프전이나 이게 이라크전 때도 보면 한 30발, 40발씩 이렇게 쏘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쏜 건 한 6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마 꽤 많은 그 미사일이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전혀 게임 체인저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까지도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살짝 이만한 그 어떤 금속 물질을 들고 이게 바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KN-23이다.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을 흔들면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거리가 400km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거리별 이 미사일과 포탄은 포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에이테킴스 300km 정도 나가는 거 이거 줬다고 해서 이거 러시아 본토로 공격하게 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게임 체인지가 절대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 이제 이 러시아의 적절한 무기 체계들 또는 이제 그 기지 공급소, 군 기지, 그렇다면 비행장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지만 이거 자체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무언가 명분을 줄 수 있는 또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많은 조건들을 완화했는데 실제 러시아가 이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술핵 카드를 흔들어 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한 대여섯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방과 또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흔들어 댔던 것이 바로 이게 전술 핵무기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카드를 흔들었냐면 바로 이 핵무기 사용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그 교리 자체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 신교리에 이제 서명을 한 것이죠. 그 서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비핵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핵무기 사용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비핵 국가가 핵무기 가진 국가로부터 어떤 무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것이 공동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안 갖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 같은 것은 무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갈로서 뭐 거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사용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언제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것이냐. 예. 러시아가 생각할 때 이거 완전히 우리가 패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아마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마 사용은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에이테크음스를 허용해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핵 사용 요건을 어쨌든 완화를 한 상태에서 영국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이용한 본토 타격을 허용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땅으로 때리는 그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이것조차도 사실상 영국이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못 때리는 거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유럽으로부터 F-16 전투기는 뭐 몇 대 받았어요. 예. 그거 가지고 이걸 실어가지고 때릴 수 있는데 이걸 허용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는 제공을 해줬는데 전투기에 대해서 때릴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전투기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만 공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으로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안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걸 허용해 준다는 것은 스톰 섀도우가 사거리가 한 250km 나가니까 이것은 거의 이제 에이테크음스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떠서 더 때리니까 예. 훨씬 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금 그 독일에서도 사실은 그 AI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 4,000대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이제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전쟁 격화의 주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둘이서 싸우던 전쟁이 국제전으로 이제 이게 비화가 됐잖아요. 네. 국제전으로 이제 비화가 됐는데 국제전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탈환될 위기에 그런 또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이제 임기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쵸. 그 사이에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공헌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줬는데 결과는 남은 것이 오히려 쿠르스크주의 그 피탈로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허용을 해준 건데 더 결정적인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뭐예요? 현 접촉선을 연해 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만들고 그걸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남북한의 DMZ처럼 네.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훨씬 더 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전으로 바뀌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는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면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마 물밑 접촉은 우크라이나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든지 타결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에이테크엠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평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세는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남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2달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특별사절단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의 그런 주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무기 체계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을 한다면 어떤 무기에 좀 지원이 요청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전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나토도 방문하고 유럽 집행위원회도 방문하고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듣고 왔거든요. 그 핵심은 우리도 이제 참관단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러면은 우리도 사절단을 보내서 한국하고 필요한 것을 협조하겠다. 그 협조 속에는 이제 참관단 얘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명확해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계별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거나 우리가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하겠다라고 이 두 가지 원칙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원칙은 이번에 특별사절단이 오더라도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만일에 무기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방어용 무기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방어용 무기라고 하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쐈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천궁2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천궁2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건이 있거든요. 드론 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정도가 아마 이런 회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북한의 파병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어떤 반응, 또 전략, 또 추가 파병 여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우선 추가 파병 여부는 열려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18일 날 엊그제죠. 이제 러시아의 총참모부 산하에
군사종합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보수 교육을 장교들 보수 교육을 시키는 거기 어떤 군사 학교거든요. 네. 그게 총장 일행이 이 북한을 방북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방북을 했으니까 이 추가 파병과 관련된 얘기가 이 총장하고 같이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추가 파병의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걸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자신들은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까지 총포탄을 얼마만큼 많이 러시아를 지원했습니까? 이거 컨테이너 2만 개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포탄으로 따지면 930만 발을 지원해 준 거예요. KN-23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거리 40km 나가는 것까지도 다 지원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죠. 입을 열어도 어떻게 저렇게 입을 열고서 비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거고요.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저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경량 속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